나는 아직도 그날 밤 정지된 도로 위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잊지 못한다. 그건 사람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박영호, 올해 52이다. 충북 제천에서 청주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20년 넘게 몰아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막차를 막고 있었다. 밤 10시 반 제천터미널에서 출발해 단양을 지나 청주로 가는 노선이었다. 늘 하던 길이었고 눈 감고도 운전할 만큼 익숙한 코스였다. 버스에는 승객이 6명뿐이었다. 뒤쪽엔 젊은 커플이 조용히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었고 중간 좌석엔 노부부 한 쌍, 맨 앞에는 잠든 듯 고개를 떨군 남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엔 혼자 앉은 여자가 있었다. 창가 쪽 검은색 패딩에 하얀 마스크를 쓴 사람.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출발할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왜냐면 내가 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그냥 느리게, 기계처럼. 출발 후 30분쯤 지나자 도로 위엔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다. 겨울 초입 충북 산길은 유난히 적막했다. 가로등이 몇 개 끊어진 구간은 거의 어둠 속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봤다. 승객들 대부분은 조용히 졸고 있었다. 그런데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내 손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졌다. 좌석은 그대로였다. 검은 패딩, 흰 마스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림자가 없었다. 차 안은 희미한 조명 때문에 앞뒤 그림자가 뚜렷해야 했다. 그런데 유독 그 좌석 밑에는 아무런 그림자가 없었다. 조명 각도 때문이겠지.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다. 괜히 괴담 같은 거 신경 쓰면 일 못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귀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뒤쪽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듯 낮게 속삭였다. 영호 아저씨. 백미러를 다시 봤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커플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노부부는 서로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얼굴이 고개를 살짝 들고 있었다. 창문 밖을 보는 것 같았지만 느낌은 달랐다.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눈 전체가 하얗게 흐려진 것처럼. 나는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다. 충북 지역 한파주의보,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단양터널 인근 결빙 구간 주의. 단양터널.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단양터널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한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부터 동료 기사들 사이에선 그 터널엔 밤마다 이상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퍼졌었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 구간만큼은 항상 조심했다. 터널 진입 1km 전 갑자기 앞 유리에 하얀 김이 서렸다. 히터는 꺼져 있었는데 마치 누가 안쪽에서 후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나는 와이퍼를 켜며 전방을 응시했다. 그 순간 라디오가 갑자기 꺼졌다.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사이로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누군가 버스 안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미러를 보려다 멈췄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하지만 인간은 항상 가장 어리석은 순간에 고개를 든다. 나는 결국 미러를 봤다. 뒤쪽 좌석 끝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 있었다. 좌석 등받이 위에 발을 딛고 몸을 반쯤 기울인 채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렸다. 아저씨.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내 귓가에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끼익 하며 멈췄다. 승객들이 놀라서 깼다. 운전기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짐승이 튀어나오는 줄 알고요.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지만 손이 떨렸다.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앞 유리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손, 아이 손처럼 보였다. 그 자국이 천천히 안쪽에서 스르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노선을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새벽 회사 차고지에서 정비사가 나를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기사님, 어제 차 어디 들렀어요? 어디라뇨?
차 지붕에 흙이 묻어 있던데요. 그리고 뒷문에 손자국이 수십 개나 찍혀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때 떠올랐다. 단양 터널 사고 기사.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로 전복되었다던 그 사건. 그 버스 안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은 지금 내가 몰던 노선 버스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뒷좌석 끝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보였다. 고개를 들고 하얗게 흐려진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얼굴. 귀를 막아도 귓가엔 여전히 그 속삭임이 맴돌았다. 영호 아저씨. 그게 내 이름이라는 게 더 이상했다. 승객 이름표 같은 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며칠 동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노선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를 배정해버린 것이다. 마음속으론 이번엔 절대 이상한 일 없겠지 하면서도 핸들을 잡는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밤 10시 30분 제천 터미널. 그날도 6명이 탔다. 승객 명단을 훑는데 맨 마지막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수진, 단양 하차. 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 몇 년 전 단양 터널 사고 기사에서 봤던 이름이었다. 사고 차량 탑승자 김모 씨고 이수진 씨, 딸 김유나.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나는 고개를 흔들며 출발 버튼을 눌렀다. 출발 후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런데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여자가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 검은 패딩, 하얀 마스크, 창가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이번엔 분명히 봤다. 표에는 이수진.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분명 같은 사람.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그녀의 그림자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기어를 잡은 손끝에서 땀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랑도 이별도 다 지나가리라. 그 가사가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다. 터널 진입 전 차 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눌렸다. 히터가 돌아가는데도 차가웠다. 유리창에 김이 서리고 창밖 산등성이 위로 희미하게 안개가 내려앉았다. 단양 터널 입구가 보이자 내 발은 저절로 브레이크 위로 옮겨졌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사이로 들리는 아주 작은 숨소리, 그리고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거기 가지 마요. 그 순간 라디오가 지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차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이 말했다. 기사님, 왜 멈추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차량 계기판에 이상한 표시가 떴기 때문이다. Passenger door open. 승객 문이 열려 있다는 경고등.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버스 왼쪽 창문에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혔다. 하얀 손, 작은 손,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 얼굴, 눈동자 없는 새하얀 얼굴. 나는 비명을 삼키며 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미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다. 천천히 삐걱이며 스스로 닫혀라 제발.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때였다.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버스 복도를 따라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 발, 두 발. 그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엔진 소리가 멎는 듯 조용해졌다. 가지 마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터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승객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들의 눈동자가 전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악에 바친 듯 엑셀을 밟았다. 버스는 비명을 지르듯 엔진 소리를 내며 터널 안으로 돌진했다. 터널 안은 어둠이었다. 가로등도 반사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앞으로 나아가도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계속 같은 벽, 같은 그림, 같은 표시만 반복됐다. 이 터널 길이 700m도 안 되는데 나는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갑자기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 순간 핸들이 흔들렸다. 차가 터널 벽에 스치며 불꽃이 튀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멈춘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소리만 들렸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미안해요. 우리 아직 못 갔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미러를 봤다.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쪽을 바라보고 웃었다. 입술이 거의 찢어질 만큼 크게. 아저씨,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겁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묘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여기는 제천 교통방송입니다. 오늘 밤 단양터널 진입사고로 도로 통제 중입니다. 내가 멈춘 바로 그 터널 이름이 들렸다. 단양터널. 라디오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고 차량은 제천에서 청주로 가던 시외버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미상이며 운전기사 박영호 씨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 나는 급히 라디오를 껐다. 아니, 끄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백미러 속에서 내 모습이 없었다. 터널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아무리 전조등을 켜도 불빛이 벽을 비추지 않았다.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둠. 그 안에서 나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만이 내 심장을 대신해 뛰고 있었다. 손에 쥔 핸들은 미친 듯이 흔들렸고 브레이크는 아예 말을 듣지 않았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무의미하게 깜빡였다. 기름 게이지도 속도계도 모두 엉켜 있었다. 나가야 해. 제발 나가야 해. 나는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버스가 아닌 어떤 거대한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아저씨, 왜 도망가요? 백미러를 봤다. 뒤쪽엔 아무도 없었다. 승객들도 그 여자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좌석마다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흙, 손자국, 그리고 물방울. 그 물방울은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 차가운 물, 그리고 그 냄새. 흙냄새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도로 옆에 멈추려 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기어가 고장난 듯 그대로 앞으로만 밀렸다. 앞 유리에 김이 차올랐다. 그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멈추지 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딱 소리가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멈추지 말라니? 그게 살 길이라는 건가? 나는 악착같이 핸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심이 들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작고 낡은 녹음 테이프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보,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막차라서. 내 목소리였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건 몇 년 전 내가 집에 전화를 걸던 녹음이었다. 그날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제천에서 청주 가는 길, 눈이 좀 내리네. 걱정 마, 금방 들어갈게.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다. 그리고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내 손이 떨렸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그날 밤에 버스 안에 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영호 씨.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아이를 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눈동자는 여전히 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두렵기보다 슬펐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다 끝났는데. 끝났다고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운행 중이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버스는 터널 앞에서 미끄러졌어요. 운전석 쪽으로 전복됐고 불이 났어요. 아저씨,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순간 기억의 문이 열렸다. 눈앞이 번쩍이며 번개처럼 장면이 스쳐갔다. 그날의 도로, 갑작스러운 눈발, 터널 진입 직전, 도로 위를 가로지르던 무언가. 나는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 그리고 버스는 전복됐다. 그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불길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품고 있던 모습도. 그 여자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수진이었다. 현실이 무너졌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버스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버스였다. 20년 동안 몰았던 그 노선의 잔상, 기억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길.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놓아줘요. 당신이 계속 도망치니까 우린 아직 여기에 있어요. 나는 손에서 핸들을 놓았다. 버스는 스스로 속도를 줄였다. 터널 벽이 점점 밝아졌다. 어디선가 햇빛 같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아저씨. 이 길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사라졌다. 아이도, 버스 안의 모든 흔적도. 눈을 떴을 때 나는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타버린 버스 잔해가 내 앞에 있었다. 사고 현장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낡은 안내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2018년 1월 14일 단양터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입니다. 나는 그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았다. 언덕 위에 검은 패딩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버스를 몰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1월 14일이 되면 그 터널 입구에 들른다. 그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킨다. 사랑도 이별도 다 지나가리라.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문득 백미러를 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데 가끔씩 김서린 유리의 작은 글씨가 남는다. 고마워요, 아저씨.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 사고 당일 버스는 폭설 속에서 미끄러졌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전원 사망이라고 보도됐다. 신문엔 내 이름이 있었다. 박영 52 시외버스 운전기사. 단 한 문장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숨을 쉬고 걷고 생각한다. 단지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할 뿐.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제천 차고지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낡은 버스 한 대가 폐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몰던 23번 노선 버스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차체엔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이상한 건 밤이 되면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다. 전기도 배터리도 다 끊겨 있는데 희미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랑도 이별도 다 지나가리라. 처음엔 헛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번 그 노래가 끝날 때마다 버스 안 유리에 똑같은 글씨가 생겼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 글씨를 보고 나는 매번 눈을 감았다. 기이하게도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 그 뒤로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늘 그 도로로 향했다. 제천에서 단양으로 가는 그 고요한 밤길. 터널 입구 앞에는 작은 위령비가 세워져 있었다. 항상 누군가 새하얀 국화를 놓고 갔다. 아마 유족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국화 옆에 아이 그림이 놓여 있었다. 색연필로 그린 버스, 그 옆에 손잡이를 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써 있었다. 박 아저씨랑 우리 엄마랑 나.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림 속 버스 창문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히 나였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유령은 왜 남는 걸까? 정말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제 그 답을 조금은 안다. 유령은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쪽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난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몰던 버스,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끝내 멈추지 못했던 이유. 모두가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어느 밤 단양터널 앞에서 누군가 내 옆에 섰다. 젊은 남자였다. 작업복 차림,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기사님, 여기 자주 오시네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익숙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희한하죠? 나도 가끔 야근 마치고 지나가면 터널 안에서 버스 불빛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안 나와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라이터를 켰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어릴 때 여기서 사고 났던 거 아시죠?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내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었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끔 꿈에 아저씨가 나와요. 버스 몰고 나한테 손 흔들어요.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그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꿈만 꾸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낙이 익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멀어질수록 터널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버스의 전조등 같았다. 잠시 켜졌다 꺼지는 그날 밤의 잔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사고를 잊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몰던 핸들의 감촉, 창밖의 안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한마디. 이젠 괜찮아요. 이제 나는 그 말을 믿으려 한다. 그들이 나를 용서했다면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가끔 새벽녘 도로를 따라 안개가 내려앉을 때면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터널 앞에서 멈춘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흐른다. 사랑도 이별도 다 지나가리라. 그 노래가 끝나면 나는 백미러를 본다. 이제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저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을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두려움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남은 미련이고 그 미련이 끝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법이다. 하지만 그 어둠에도 누군가는 빛을 남기고 간다. 그 여자의 말처럼 이젠 괜찮다고. 나는 그 말 한마디로 오늘도 버스 대신 길을 걷는다. 그리고 매번 그 길의 끝에서 희미한 라이트가 켜지는 걸 본다. 그건 아마도 내가 떠나야 할 방향일 것이다.